그래서 공유결합에 대해서가 할 얘기가 제일 많긴 한데 일단 그래도 공유결합 말고 나머지 두 가지 결합도 얘기는 해야 되겠으니까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봅시다. 이미 여러분들이 알만한 내용들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금속결합은 무슨 결합이고 이온결합은 무슨 결합이고 공유결합은 무슨 결합일까요를 일단 가장 여러분들이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보통 매년 이 각각의 결합이 무슨 결합이냐라고 얘기하면 제일 먼저 많이들 얘기하는 게 금속결합은 금속과 금속의 결합이고 이온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고 공유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다.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일단 적고 시작을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 가지 결합을 배우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부터 정리를 또 해보면 얘네들은 화학결합 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한 화학결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결합은 딱 이렇게 세 가지 결합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어차피 보게 될 테니까 따로 빼서 잠깐 그 표현을 봐보면 수소결합이라는 애도 이름엔 결합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긴 해요. 근데 수소결합은 화학결합이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생명과학에서도 얘기할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수소결합은 화학결합이 아니에요. 결합자가 붙어 있어도. 그래서 실제로 화학적인 결합으로 얘기할 수 있는 화학결합은 금속결합, 이온결합, 공유결합 이렇게 세 가지만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화학결합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금속결합이랑 이온결합, 공유결합은 성질이 조금 달라요. 좀 어떤 느낌이 강하냐면요. 이온결합하고 공유결합은 보편적으로 화합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온결합 결과는 당연히 화합물이고요. 근데 공유결합 결과는 꼭 화합물이라는 보장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금속결합은 오히려 화합물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지. 그럼 우리가 이제 화합물이라는 건 뭐야? 우리는 어떤 걸 화합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냥 표현은 화합물, 화학적으로 결합한 물질을 화합물이라고 부를 겁니다. 근데 그러면 금속결합이든 이온결합이든 공유결합이든 다 화학결합이니까 그러면 이런 결합을 했으면 다 화합물 아닌가요? 라고 하기엔 우리가 화합물 기준은 뭐야? 최소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원소가 결합한 걸 이제 화합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제일 간단한 예시로 O2 화합물이 아니다. 딱 이런 거지. CO2 화합물, O2 화합물 아님. 이런 거죠. 그러니까 O2는 OO 같은 원소끼리 결합을 하다 보니까 그걸 화합물이라고 부르지는 않고요. 화학 결합을 하고는 있어. 근데 화합물이라고 부르지는 않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뭐 CO2 이렇게 C라고 하는 탄소랑 O, 산소랑 서로 다른 원소가 결합을 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화합물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 금속 결합은 좀 이질적이지. 이온 결합이나 공유 결합 이런 화학 결합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얘네들에 비해서 얘를 우리가 금속과 금속의 결합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금속 결합은 어떤 얘기에 좀 더 가깝냐면요. 리튬 덩어리, 뭐 아니면 어떤 금속 덩어리, 금 덩어리 이런 걸 우리가 갖다 놨을 때 그 금 덩어리를 이루는 그 안에 금 원자들끼리의 결합. 요 정도가 보통 그냥 금속 결합입니다. 서로 다른 금끼리 결합, 아니 서로 다른 금속 원소끼리 결합한다의 개념에선 좀 사실 가능은 한데 그렇게 표현하든 아니든 어차피 똑같긴 한데요. 결과적으로 금속 결합은 좀 이질적이긴 한데 뭐가 됐든 일단 요게 키워드는 맞습니다. 금속과 금속의 결합,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 금속, 비금속 구분은 당연히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 거고. 자, 근데 금속 결합부터 얘기를 해보면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결합이 일어나는 걸까요? 오히려 어떤 식으로 결합하느냐는 아래 두 개가 여러분들이 좀 더 익숙할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설명하기 쉬워하는 쪽이 보통 공유결합이니까 공유결합부터 얘기를 먼저 해보면 공유결합이 뭐야? 전자를 하나씩 서로 공유해서 결합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공유결합은 굉장히 표현하기 쉬워요. 그치? 자, 그리고 이온결합은 보통 뭐예요? 우리가 금속, 비금속이라고 표현했지만 금속은 결국 뭐가 되는 거고
양이온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비금속은 음이온이 되어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이 일어나는 거. 이게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네 둘은 좀 그렇게 편하게 설명이 가능한 데에 비해서 금속 결합은 뭘까요? 그럼 금속 원소하고 금속 원소는 어떻게 결합할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비금속 공유 결합이 서로 공유하는 전략을 갖게 된 건 단순하게 비금속은 어떤 성질을 가져? 전자를 얻으려는 성질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얻으려는 성질을 갖는 애들끼리 결합하려면 공유하는 게 제일 좋겠지 않아? 이런 개념인 거고. 근데 이온 결합은 어때? 금속은 전자를 버리려는 성질을 갖고 있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으려는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딱 맞잖아. 그러면 한 명이 버리면 한 명이 그걸 가져다가 결합하는 형태가 되면 되니까. 그래서 이온 결합도 한 명은 버리려고 하고 한 명은 얻으려고 하는데 얘는 버리려고 하는 애들끼리의 결합인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치? 가지려는 애들끼리는 공유. 하나 버리고 하나 가지면 그냥 주고받으면 되니까 됐고. 근데 맨 위에 건 가지려는 애들, 아니 미안해요. 버리려는 애들끼리의 결합인데 그럼 어떻게 결합해야 될까?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질적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질적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금속 결합은 금속 원자와 금속 원자 사이의 결합이라기보다는 일단 표현 자체는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결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 되냐? 그러니까 금속이라고 하는 애들은 전자를 버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금속 원자들끼리 잔뜩 모여.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원자는 대부분이 빈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원자들끼리 엄청 여러 개가 한데 모이면 빈 공간이 엄청 넓게 형성이 되니까 그러면 되게 넓은 빈 공간, 그러니까 약간 운동장처럼 만들어지는 거지. 그렇게 다 같이 모여서 빈 공간을 운동장처럼 넓게 폈어. 그럼 뭐야? 전자들이 그냥 나는 전자를 버리고 싶어. 그러면 전자를 그냥 거기 빈 공간에 버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전자를 버릴 빈 공간이 생기는 거지. 여럿이 같이 모임으로써. 그래서 실제로 진짜 그냥 금속 원자끼리 모입니다. 그리고 금속 원자가 본인이 가진 전자를 진짜 그냥 던져버려요. 우리가 그렇게 던져진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자가 던져지면 진짜 그 금속 덩어리 안에는 굉장히 여러 개, 각각의 원자가 버린 전자들이 그냥 안에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유전자. 근데 그렇게 되면 안에 전자는 따로 알아서 돌아다닌다고 치면 결국 핵 혹은 우리가 원자라고 부를 만한 어떤 입자는 양이온 상태로 딱딱딱딱 들어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리튬 덩어리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리튬 원자가 있으면 리튬 원자는 안쪽 껍질에 전자 2개와 그 다음 껍질에 전자 하나,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어야 될 거고, 그리고 그 리튬이 수많은 애들이 엄청 다 같이 많이 모인 거야 라고 하면 이때 각각의 리튬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를 진짜 그냥 버려버려요. 리튬이 워낙 많이 모여 있으니까 빈 공간이 너무 넓어졌고, 그래서 이 넓은 빈 공간에 그냥 진짜 전자를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전자를 던지면 리튬 이온, Li+, 요 리튬 이온이라는 입자들이 이렇게 다닥다닥다닥 몰리게 되거든. 이렇게 서 있게 되는 거지. 근데 사실 얘와 얘는 붙어 있을 수 있나 원래? 안 되지. 그러니까 엄연히 따지면 얘랑 결합한 게 아니에요. 얘랑 얘가 결합한 것도 아닙니다. 얘랑 얘가 결합한 것도 아니고 얘랑 결합한 것도 아니에요. 다 똑같잖아. 어차피 다 똑같은 애들끼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금속 결합을 금속과 금속의 결합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사실 그 내용을 까놓고 보면 이 원자 핵들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형태가 아닌 거지. 실제로 원자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형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상호작용이 되느냐? 얘들이 자유전자를 다 갖다 버리면 이제 배경 공간에 자유롭게 자유전자들이 막 돌아다니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전자들의 이동으로 인해서 전자들의 자기장 같은 게 형성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꼭 자기장까지 굳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전자들과 각각 양성자들 사이에
계속 정전기적 인력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전기적 인력으로 그냥 얘네들이 이 양이온들이 서로 흩어지지 않고 뭉쳐있게 만드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따지면 금속 결합을 굳이 좀 자세하게 따져보면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결합이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자유전자가 꼭 내가 버린 자유전자가 아닌 거죠. 우리가 이 리튬 덩어리 안에 리튬 원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결국 리튬 양이온 한 개가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의 전자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거지. 자유전자와. 각각 하나씩 버릴 거 아니야. 그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게 리튬 원자의 개수만큼의 자유전자가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럼 원자핵 하나마다 그 자유전자, 모든 자유전자들이랑 상호작용을 하는 거지, 결국엔.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니까.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게 금속결합입니다. 그래서 금속결합은 뭐 사실 시험 문제에 나올 거는 띡 그냥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결합 이런 거 정도 질문할 거 말고는 없어요. 워낙에 간단해. 근데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보자고 하면 이런 얘기라서 우리가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결합이라고 표현한다는 거고요. 근데 이게 보통 이 결합을 설명을 하고 나면 이 금속 결합으로 형성된 고체 물질을 우리가 금속 결정이라고 부릅니다. 금속 결정이란 표현 자체는 우리가 다루지 않아요. 왜냐하면 금속 결정이란 표현은 원래 화투에서 나오거든. 근데 금속 결합의 특징이라고 우리 책에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 틀린 말이거든, 사실. 금속 결합의 특징이라는 건 말이 안 돼요. 결합 자체는 특징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책에 정리된 금속 결합의 특징이 결국 금속 결정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들이 금속 결정이란 표현을 그냥 써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래 화투에서 처음 나오는 개념이긴 한데 결정이라는 게. 근데 그냥 써버리니까 우리도 그냥 씁시다. 합을 정으로 바꿨을 뿐인데 막 너무 어려워요? 뭐 그런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금속 결정이라고 하는 건 금속 결합을 한 그냥 그 고체 덩어리 이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 금속 결정의 특징은 전부 다 이 자유전자와 관련된 것들이 쭉쭉 나와요. 근데 요건 이제 좀 암기의 영역이니까 그냥 한번 쭉 읊어만 보고 지나갈 거예요. 근데 읊으면서 대신 뭐 어떤 얘기는 좀 해볼 거냐면 그게 왜 자유전자랑 관련이 있는지만 한 번씩 짚으면서 가봅시다. 일단 금속 결정의 특징이라고 하면 첫 번째 가장 우리가 흔하게 그냥 볼 수 있는 거 광택입니다. 이 광택이 재밌는 사실인데 이게 전자들이 워낙에 자유로운 상태다 보니까 이 자유전자가 우리가 원래 흔히 알고 있는 이 전자의 에너지 흡수는 어떻게 돼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수소면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가 두 번째 껍질 갈 만큼 꼭 흡수를 했어야 됐죠. 그리고 반대로 방출을 하려면 꼭 그 두 번째 껍질에 있던 애가 다시 첫 번째 껍질에 올 만큼 방출을 했어야 됐단 말이야. 그게 우리가 이번 시험 범위, 그러니까 지난 시험 범위에 했던 내용이죠. 근데 자유전자가 되면 그렇게 되지가 그럴 필요가 없거든. 그럼 이 자유전자들의 에너지 흡수와 방출이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이 자유전자들이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아무렇게나 빛을 흡수하고 방출하고를 굉장히 쉽게 해요. 이게 일종의 난반사처럼 작용이 돼서 그래서 좀 세게 방출되는 곳과 좀 약하게 방출되는 곳이 그때그때 계속 바뀌는 거야. 전자들이 지멋대로 막 흡수하고 방출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반짝거림으로 보입니다. 어느 부분은 빛이 세게 나오고 어느 부분은 빛이 약하게 나오고가 매 순간 계속 바뀌거든. 그래서 우리가 금속 광택이 자유전자에 의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 시험 보는 데는 금속 광택, 금속 결정의 특징으로 광택 이것만 외우면 돼. 사실 이것도 중학교 때도 이미 나오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금속의 특징, 광택 이런 건. 근데 은회색 광택 보통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그런 거는 다 나오던 내용인데 이왕이면 이해하고 외우면 좋잖아. 그래서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뽑힘성과 표짐성 이런 게 있죠. 뽑힘성과 표짐성.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연성과 전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쉽게 그냥 금속은 형태를 바꾸는 게 편하더라. 그렇죠? 우리 금속은 얇게 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길게 뽑아낼 수도 있고 이렇게 형태를 바꾸는 게 굉장히 편한데 이유가 뭐냐면 애초에 금속 결합은 양이온들끼리 결합해 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이온들이 서로 어떻게 배치되는가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한 거야. 결국 중요한 건 자유전자가 돌아다닐 공간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가 하나도 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맘대로 형태를 막 바꿔놓을 수 있는 거지. 어차피 자유전자가 돌아다니는 공간만 있으면 자유전자와 양이온 사이에는 상호작용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양이온들이 길쭉하게 일렬로 배출되어 있고 혹은 엄청 넓게 그냥 펴져 있고 이런 게 안 중요한 거야. 양이온끼리의 상호작용이 아니니까. 이해하자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뽑힘성과 펴짐성. 사실 그냥 6글자 그냥 딱 외우면 끝이긴 해요. 결국 우리가 사용할 때는 그냥 이 금속 결정 혹은 금속 결합에 대한 거를 특징 한 문제 그냥 딱 띡 나오고 그냥 기본적인 아예 개념 문제 나오고 끝일 거 아니야. 사실 중요도는 되게 떨어지는 내용이긴 한데 근본적으로 내용이 그렇다. 좀 이해하면 좋지 않겠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뽑힘성과 편심성 말고 또 금속 결정하면은 녹는 점이나 끓는 점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결합의 세기에 대한 내용인데 결합의 세기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여기서 말고 나중에 한 번에 다 정리를 할 겁니다. 어차피 결합을 다 정리를 하고 서로 비교하는 게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결합이 누가 더 강하고 약하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 결국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한 번에 쭉 할 거니까 금속 결정의 특징은 대충 저 정도만 일단 정리하고 지나갑시다. 그래서 금속 결합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그냥 요거 정도를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금속 양이온하고 자유전자가 결합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 건지. 왜냐면 금속 결정의 특징 이런 건 결국에는 그냥 너희들 그냥 까먹고 있다가 시험기가 가까워지면 그때 가서 외울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저거는 뭐 그냥 그렇게 할 내용으로 보면 결국에 좀 그냥 지금 당장의 금속 결합에 대해서 이해하고 갈 만한 내용은 딱 요거.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의 결합이다. 그게 어떤 얘기인지 이해만 하고 좀 지나가면 좋겠고 그 다음 이온결합으로 그냥 넘어갑시다. 자, 이온결합은 얘기는 얘보다 훨씬 단순해요. 우리가 금속 양이온하고 비금속 음이온 사이의 결합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위에 요 놈보다 훨씬 직관적이에요. 그냥 한쪽은 전자를 버리고 싶었고 한쪽은 전자를 얻고 싶었으니까 얘가 버려! 그럼 얘가 얻어. 이렇게 해서 한쪽은 양이온, 그러니까 플러스를 띠게 되고 한쪽은 마이너스를 띠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플러스를 띠게 된 양이온이라는 입자와 마이너스를 띠게 된 음이온이라는 입자 사이에는 당연히 뭐가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플러스랑 마이너스 사이니까 인력. 그렇죠? 이거를 조금 더 고급스럽게 뭐라고 표현해?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양이온하고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되어 있는 게 이온결합입니다. 그래서 이온결합은 그게 다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온을 잘 알고 있느냐가 문제거든. 근데 대부분 특히나 우리 학원을 고1 때부터 다녔던 학생들은 대부분 그래도 잘 알긴 아는데 원자단 이온들을 많이들 까먹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원자단 이온은 그냥 2학기 내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원자단 이온이라고 하면 뭐 어떤 거 얘기하는 거냐면 황산 이온. 뭡니까? 대충 알겠다고 그 입으로 열심히 얘기해 주시는 분들은 이긴 있는데 맞는 것 같은데 긴가민가 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SO4E- 뭐 이런 것 그쵸? 원자단 이온들은 기초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좀 특이한 것들인데 원자단 이온의 경우에는 이온이긴 한데 이온 결합이랑은 별 상관없는 애들이긴 합니다. 보통. 왜냐면 SO4E-라는 황산 이온, 이 이온 자체가 이 내부가 공유결합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잖아. S, 황, O, 산소. 황하고 산소는 다 뭐예요? 비금속이잖아. 그러니까 얘 자체는 공유결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SO4E-라는 이온을 배우긴 했지만 황산 이온이 들어있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 우리가 황산 이온을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황산 H2SO4인데 얘도 뭐예요? 얘도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이온결합 물질이 아니에요. 근데 얘를 우리가 모래에 녹였을 때 H+와 SO4E- 이렇게 이온을 볼 수 있다 보니까. 근데 그럼 황산 이온은 공유결합에서 다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기에는 뭐 K2SO4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으니까 실제로 존재하니까. 황산 칼륨, 내지는 황산 칼슘 이런 식으로 물질이 존재할 수 있고요. 그런 애들은 이온결합이 맞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온 결합 파트에서는 그냥 이온을 잘 알고 있기만 하면 크게 문제될 경우가 없는 것들이 기초적인 내용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온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 있는 이온까지 좀 이렇게 쭉 정리를 해서 시험을 좀 볼 거예요. 프린트에 어차피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처음 볼 만한 걸 얘기를 해주면 사이안화 이온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건 그냥 한번 언급만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사이안인데 사이오는 뭐죠? 사이안화 이온. 처음 보나? 사이안화 이온은 사이안화 수소나 사이안화 칼륨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이런 애들을 물에 녹였을 때 만들어지는 이온이 사이안화 이온인데, 이 사이안화 칼륨 같은 경우는 이온 결합 물질이고요. 사이안화 수소는 공유 결합 물질입니다. 얘네들은 이제 한 번씩 다룰 일이 무조건 있게 되는, 얘네들은 좀 그래도 뭐라고 해야 되냐? 그러니까 문제 내기가 좋은 물질들이라 중요한. 딱히 물질 자체가 진짜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서 사이안화 수소는 이걸 얘기하고요. 사이안화 칼륨은 이걸 얘기해서 사이안화 이온은 이걸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보면 알아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CN 이게 하나의 원소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 매년 그래도 조금씩은 있더라고. 그래서 한번 아예 좀 정리를 해두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두고 가보면 C하고 N이 모두 다 뭐예요 지금? 대문자잖아. 그럼 뭐야?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원소인 거죠. 탄소와 질소가 결합한 형태인 겁니다. 그래서 탄소와 질소가 결합해서 이온을 이룬 게 사이안화 이온. 탄소와 질소가 결합한 거에 수소가 같이 붙어 있는 게 사이안화 수소. 그 다음에 탄소와 질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사이안화 이온이 칼륨 이온과 결합한 게 사이안화 칼륨. 이런 식인 거죠. 이거 말고도 뭐 OH- 수산화 이온 이런 식으로 중요한 것들은 쭉 많으니까 이온들은 그렇게 좀 필요한 것들을 외우면 되는데, 근데 이온 결합은 할 얘기가 좀 있어요. 뭐가 있냐? 우리가 한 번도 궁금해 본 적이 없고 실제로 궁금할 수도 없었던 내용일 만한 이온 결합이 왜 형성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온이 왜 만들어지는가랑은 얘기가 좀 달라요. 이온이 왜 만들어지는가는 그냥 금속 자체가 가진 성질로 전자를 버리고 싶어 하는 것과 비금속 자체의 성질인 전자를 얻고 싶어 하는 것, 그냥 이게 만난 거지. 서로의 니즈가 충족이 되게 된 거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양이온, 음이온이 됐어. 그러면 우리가 당연하게 그냥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잡아당기니까 그냥 결합하겠지 뭐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걸 진짜 화학적으로 분석해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사실은 화학적인 분석이라기보다는 좀 물리학적인 분석에 좀 더 가깝긴 한데, 아무튼 진짜 분석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온 결합이 왜 형성되는가의 얘기는 그래프로서 표현해서 그래프로 같이 보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볼 때 X축이 핵간거리 요즘 잘 안 쓰니까 핵사이거리, 내지는 뭐 옛날 책에는 아직도 핵간거리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어차피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핵사이 거리, 혹은 이걸 핵사이 거리가 아니라 뭐 결합거리 내지는 그냥 거리 이렇게 표현해 놓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어쨌든 핵사이 거리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해해 줘야 되는 게, 만약에 핵사이 거리가 0이라는 소리는 뭐겠어? 두 입자의 핵이 정확하게 겹쳐 있다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건 돼, 안 돼? 안 되지. 원자핵과 원자핵이 겹칠 수 없습니다. 원자핵과 원자핵이 겹칠 때는 핵융합이 일어날 때 말고는 없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요, 거리가 먼 데서부터 가까워지는 이 방향으로 해석할 겁니다. 왜? 결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얘기니까 가까워지면서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가까워지면서 어떻게 되는가를 볼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할 그래프가 이겁니다. 자, 이 주황색으로 한 그래프, 주황색으로 쭉 그린 그래프가 뭐냐면요,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 그래프입니다. 얘를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라고 보통 많이 표현하고요,
변화자 빼고 그냥 인력에 의한 에너지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가장 정확한 표현들은 사실 이게 뭐냐면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가 제일 포텐셜 에너지가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포텐셜 에너지는 물리를 하는 분들한테나 익숙한 개념이니까 일단 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주황색 그래프가 뜻하는 바가 뭔지를 일단 그래프상에서 해석을 해봅시다. 자, 이 인력에 의한 에너지는 핵 사이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냥 해석할 땐 줄어든다 라고 해석해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절대값을 붙여서 해석하면 커진다 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고요. 근데 일단 우리가 에너지를 해석할 땐 절대값을 붙여서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줄어든다가 맞아요. 근데 특이한 점이 뭐가 있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 자체값이 지금 어디 영역에 있는 거예요? 음수. 그렇죠? 인력의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음수를 값을 갖는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엔. 그러니까 얘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인력에 의한 에너지가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를 갖게 되는데,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음수 쪽 부분이다 보니까 왜 음수를 갖느냐 라는 거랑 같이, 그러면 인력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두 가지가 얘기해 볼 포인트가 될 건데요. 뒤쪽이 좀 더 쉽지? 인력은 커지는 걸 거예요. 우린 지금 이온 결합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양이온하고 음이온의 핵 사이 거리가 기본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양이온하고 음이온의 핵 사이 거리가 가까워질 때면 인력은 서로 점점 갈수록 커져야 되겠지. 그러니까 플러스를 띄고 있는 애랑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이 두 개의 입자가 서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잡아당기는 힘이 세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인력 자체는 커지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인력은 커져. 근데 우리가 인력에 의한 에너지는 왜 작아지냐? 그럼 결국 중요한 건 이게 왜 음수냐라는 얘기랑 연결이 될 텐데, 자, 이게 이 그래프 자체가 어떤 식의 표현이라고 얘기하면 좋겠냐면은,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있으면 얘가 가진 에너지와 얘가 가진 에너지, 그러니까 이 전체가 가진 에너지의 총량, 시그마를 쓰면 애들이 정말 싫어하더라. 에너지 총량 이렇게 할게요. 을 놓고 그 총량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그래프로 표현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 되는 거냐면, 인력이 커지면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커지는 거고, 그러니까 작아지는 거고, 뭐 혹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커지는 거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될 거고, 그 얘기는 양이온과 음이온을 합친 에너지의 총량이 줄어든다, 줄어드는 방향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근데 저게 왜 줄어드는 방향이고 왜 에너지가 줄어들어야 되는지는 단순해. 이미 지난번에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험 범위에서 되게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물질이 에너지가 많을수록 안정적이다, 적을수록 안정적이다. 적을수록 안정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가장 본인이 갖고 있어야 되는 에너지만 딱 가지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바닥 상태라고 불렀던 거고, 그 바닥 상태인 애가 에너지를 흡수하면 뭐가 됐어? 들뜬 상태가 됐던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다가 결국은 가진 에너지가 제일 적을 때가 안정적인 거거든요, 물질.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라고 하는 힘은 이 둘 사이를 더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힘인 거고요. 그럼 인력이라는 힘이 커지면 얘네가 가진 에너지는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오케이? 이게 원래 가장 원론적인 혹은 물리학적인 이해가 되는 거고요. 이걸 완전히 숫자로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완전히 수학적으로 혹은 완전히 화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이미 이것도 2단원에서 이미 다뤘던 내용을 데려와 보는 건데, 어떤 식의 해석이냐면요, 여기에 양이온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음이온에 가진 전자랑 이 양이온의 원자핵 사이의 상호작용을 봐봐. 그럼 어떻게 돼? 여기 있는 전자가 이 원자핵에 가까워지는 거지. 전자가 핵에 가까워지면 에너지는 줄죠.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석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2단원에서 이미 했던 방식의 해석인 거지. 근데 일단 두 가지 해석을 다 말씀은 드렸는데, 보통 저는 이쪽 해석은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 해석이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본 거고, 저는 이 해석 쪽은 좋아하지 않고요. 보통 그냥 이렇게 그 자체를 이해해 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핵사의 거리가 가까워져. 그럼 가까워지면 인력은 커져. 그쵸? 인력은 가면 갈수록 커집니다. 근데 인력이 커진다라는 거는 결국 둘 사이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힘이 커진다는 얘기인 거고, 안정적이라는 거는 뭐라고? 에너지가 작은 상태를 얘기한다고. 그래서 인력이 커진다는 얘기는 곧 에너지가 줄어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인력의 에너지 변화가 핵사의 거리가 가까워질 때 줄어드는 형태를 갖고 있는 거지. 마이너스 쪽으로. 절대값 자체는 커지지만 그러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쭉 가는 형태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 그래프가 더 있는데, 이제 인력이 있으면 반발력이 있어야 되겠죠. 척력이란 표현은 잘 안 쓰니까. 그래서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 그래프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갖는데,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는 결국은 뭐냐면 플러스 형태로 작용하게 되겠죠. 그리고 방금까지 이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가 왜 마이너스인지를 이해했으면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가 플러스임도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왜? 반발력은 뭐니까? 안정화하는 힘이 아니잖아요. 방해하는 힘이니까. 방해하는 힘은 전체 에너지를 크게 만들 겁니다. 물질이 불안정해질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커지는 형태를 띠는데, 근데 일정 거리까지는 그냥 이게 좀 제가 그릴 수 있는 그림의 한계인 것 뿐이고요. 거의 0에 수렴한 형태로 없다가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확 커지는 형태의 그래프인 거거든. 그래서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면 사실 양이온하고 음이온 사이에 기본적으로 반발력이 존재할 이유는 없어요. 특히나 거리가 충분히 멀 때는 아예 반발력이 있을 만한 이유가 없어. 근데 결국 가까이 계속 오다 보면 양이온, 음이온 전체는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이긴 한데 결국 그 안에는 다 뭐야? 양이온하고 음이온 안에는 다 뭐가 들어있어? 양이온의 가장 바깥 경계면에 있는 게 뭐예요? 전자예요. 음이온 가장 바깥쪽에 경계면에 있는 게 뭐예요? 전자예요. 결국에는 가장 바깥쪽은 다 전자로 둘러싸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전체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띠고 있어도. 그럼 얘가 가까워지다 보면 결국에는 전자와 전자 사이의 상호작용, 혹은 뭐 핵과 핵 사이의 상호작용, 이런 이제 결국 반발력이라고 하는 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일정 거리까지는 아예 없는 형태로 작용하다가 특정 거리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확 증가하게 되거든요. 이때 특정 거리가 보통 딱 어느 시점이냐면은 두 이온이 겹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딱 두 이온이 만날 때까지는 거의 늘어나지 않아. 그러다가 더 가까워지면, 핵사의 거리가 가까워진 형태로 가는 거니까 계속 가까워지다 보면 딱 만나는 시점이 있을 거고, 그때까지는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가 거의 계속 0에 수렴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조금 더 가까워져서 살짝이라도 겹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반발력의 에너지가 엄청 커지는 거지. 왜? 결국 전자와 전자의 공간이 겹친다라는 거는 오비탈이 겹친 거잖아요. 그치? 우리가 오비탈을 가져와서 해석을 해보면 오비탈이 아예 겹쳐버린 거고, 그러면 전자의 궤도가 아예 겹쳐버리는 거기 때문에 반발력이 확 커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반발력이 확 커지는 시점이 오게 되고, 그럼 최종적으로 우린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 그래서 요 두 그래프를 빼요. 정확하게는 더하는 느낌에 가깝겠죠. 이쪽이 음수값을 갖고 있고 이쪽이 양수값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더하면 되는 거긴 하거든. 그래서 그냥 더했을 때,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와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를 더했을 때 나타나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요게 이제 실제 양이온과 음이온이 가진 에너지 총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합은 어디서 형성되겠어? 그 총량이 가장 낮을 때. 왜? 거기가 제일 안정적이거든. 이게 우리가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 것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실 굉장히 물리학적인 내용을 그냥 갖고 왔다고 봐야 되긴 해요. 사실 이게 화학적인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긴 한데요, 이 그래프는 되게 중요합니다. 3단원에서 어렵게 낼 만한 뭔가 요소가 딱히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근데 학생들이 되게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게 보통 이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아주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가지고 그냥 별로 많이
비틀지 않아도, 문제를 많이 비틀지 않아도 그냥 이 그래프를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틀리기 쉽상이라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이온결합의 형성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어차피 공유결합은 오늘 메인으로 다루진 않을 거예요. 공유결합을 다음 주부터 해서 좀 진득하니 다루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가능하면 공유결합에 대해서 약간 기본적인 내용은 같이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아니더라도 이온결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오늘 좀 목표긴 한데요. 자, 이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 그래서 갖게 되는 이 양이온, 음이온, 그러니까 이 이온들의 에너지 총량의 그래프, 그리고 그게 제일 낮을 때 결합이 형성되더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딱 해석할 수 있는 포인트가 그래서 두 가지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가 딱 여기 이때 시점에 요 x축 값을 읽으면 이게 핵 사이 거리란 말이에요. 요 핵 사이의 거리, 이때 결합이 형성됐을 때 핵 사이 거리를 우리가 결합 길이 내지는 결합 거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합 길이를 반으로 나눈 걸 결합 반지름이라고 부르게 돼요. 결합 지름이란 표현은 잘 안 써요. 결합 길이 혹은 결합 거리라고 표현을 하거든. 이때 핵 사이 거리를, 핵간 거리를. 근데 그 반을 나눈 게 반지름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지름이란 표현은 안 쓰지만 반지름이라는 표현은 좀 쓰고요. 그 다음에 이때 에너지 값을 우리가 결합 에너지라고 부르게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화학에서 에너지를 다룬다라는 건 결국 뭐냐? 연력학이거든. 근데 화학에서 연력학에 깊게 다루는 건 결국엔 화투예요. 화원에선 연력학을 깊게 다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일일이 얘기하지는 않거든. 그래도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얘기는 좀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결합 에너지는 항상 그래서 어떤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 거다? 에너지를 방출하고 결합하는 형태가 됩니다. 항상 늘 그래요. 그렇겠지. 왜냐면 결국 서로 다른 애들끼리 결합을 한다는 건 결합했을 때가 더 안정적이라서 결합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항상 모든 결합이 형성될 땐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형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선생님, 근데 막 인터넷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엄청 가열해줘야 결합하는 그런 결합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그 결합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조건을 만들 때는 가열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실제로 가열해서 그 결합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잖아? 그럼 그 상태인 애들끼리 결합할 때는 방출하면서 결합해요, 결국에. 그러니까 항상 모든 이 결합은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결합을 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결합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결합 에너지는 그냥 읽으면 늘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래서 보통 결합 에너지를 표현할 때 절대값을 씌우는 걸 전제로 그냥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결합 에너지가 절대값을 씌워서 값만 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뭐야? 결합 에너지의 크기가 어떻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를 해서 절대값을 씌워서 표현하는 건지, 아니면 절대값과 상관없이 표현하는 건지를 좀 구분을 잘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결합 에너지 크기 비교를 하거든요. 그리고 결합 에너지 크기 비교 이런 걸 하게 될 텐데, 그럴 때 누구의 결합 에너지가 더 크냐 작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절대값을 씌워서 비교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보통은 다 씌워서 비교를 하는 걸 전제로 하는데, 간혹 가다가 낚시로 이제 어떻게 문장의 뉘앙스를 좀 바꿔서 절대값이 아닌 형태의 비교를 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보통 이제 그런 가짜는 낚시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기초적으로는 그래서 요게 결합 에너지, 이때 y축 값이, 요 점의 y축 값이, y값이 결합 에너지가 되는 거고, 요 점일 때 x 값이 결합 길이가 되는 겁니다. 를 기준으로 해요. 자, 근데 지금 딱 이 형태의 그래프를 갖는 게 LIF라고 해볼게요. LIF는 정말 좋지 못한 얘기 때문에 잠깐 예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NAF. 오케이, 너무 좋다. 여기 이제 NAF예요. NAF는 뭐냐면 Na 플러스 나트륨 이온과 F 마이너스 플루오린화 이온 사이에 이온 결합이 된 거겠죠. 자, 요게 NAF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라고 해보면, 그럼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되냐면, 그럼
NaCl의 결합 에너지의 절대값은, 그러니까 결합 에너지의 크기는 NaF보다요 클까요? 작을까요? 그러니까 NaCl과 NaF의 결합 에너지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큰 값을 갖게 될까? 어떻게 생각해? 자, 우리가 이런 걸 한번 고민을 좀 깊게 해보면, 자, 이런 거요. 그러니까 분명히 요게 양이온하고 음이온 사이의 핵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인력은 이렇게 되고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는 이렇게 돼서 그 합이, 그러니까 NA하고 F의 총 에너지량이 흰색 그래프처럼 나타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그 에너지가 가장 작을 때 결합한 거야. 여기까지는 좋은데. 자, 근데 이게 NAF랑 NaCl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바뀐 점이 뭐고, 바뀌었지만, 물질의 그 음이온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똑같이 작용하고 있는 게 뭐고, 이런 걸 좀 비교를 해보면요. 일단 여전히 똑같이 작용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온의 전하량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일단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거든? 아까는 Na 플러스랑 F 마이너스였거든? 그러면, 인력이 크게 바뀔 이유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치? 결국 양이온이 띄고 있는 전하량과 음이온이 띄고 있는 전하량이 똑같기 때문에 인력이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력에 의한 에너지 그래프는 NAF하고 NaCl 사이에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면 인력에 의한 에너지 그래프는 완전히 똑같다라고 치고, 근데 뭐는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어차피 이온이 충분히 멀 때는, 두 이온이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을 때는 NAF든 NaCl이든 반발력의 에너지는 계속 에너지 변화는 0에 수렴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언제 시점으로 저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가 확 치솟는다고 했어? 이온이 만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거기서 좀 더 가까워지면 뭐야? 어떻게 되니까? 겹치니까. 그러면서 확 치솟는다고 했죠. 근데 NAF가 만나는 거리와 NaCl이 만나는 거리는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NaCl이 NAF보다 핵간 거리가 더 멀 때 만나겠지.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이라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왜 아는 내용이야? NAF와 NaCl이 겹치는 거리가 더 멀다라는 건 결국 각 이온의 반지름에 대한 얘기잖아. 그렇죠? 이온이 만난다, 이온이 겹친다라는 얘기는 이온이 얼만큼 크냐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은 요만한 애들끼리 여기서 출발해서 오다가 이렇게 만나는 거랑 얘가 이만큼 커졌어. 그러면 이만큼 커진 애가, 이거 좋다. 이만큼 커진 애가, 아까보다 이만큼 커진 애가 오다가 만날 때랑, 그럼 얘가 더 일찍 만나게 될 거 아니야. 이쪽 이온이 커지면 더 일찍부터 만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온의 크기, 이온의 반지름이 이 만나는 시점을 결정하게 되고 반발력의 에너지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Cl-와 F- 중에 누가 더 커요? 누구의 이온 반지름이 더 큽니까? Cl- 이온 반지름이 더 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먼 군데에서, 먼 곳에서 만나요. 결합 길이가 좀 더 멀 때, 그러니까 핵 사이 거리가 더 멀 때부터 만나서요. 그때부터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가 확 크게 나타날 거거든. 그러면 이걸로 표시를 해볼게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나머진 다 똑같았는데 NaCl일 땐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그래프만 좀 더 일찍 이렇게 확 증가를 해버리는 거지. 그러면 NaCl일 때 얘 자체 에너지 총량은 얘랑 똑같이 오다가 어떻게 돼? 이 시점에 확 치고 올라가겠죠. 요 근처에서. 그치? 그래서 인력에 의한 에너지 그래프는 완전히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그래프가 조금 더 먼 거리서부터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결합 에너지의 절대값, 결합 에너지의 크기가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더 먼 데서 결합하면 결합 에너지가 그래서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똑같으니까, 인력에 대한 에너지가 똑같으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LIF는 어떻게 써? 에어컨을 더 빡세게 틀어야 되나? LIF는 어떻게 써? 에어컨 좀 더 빡세게 틀어드려요? 근데 사실 에어컨을 더 빡세게 트느냐 아니냐는 재원이가 제일 중요한데. 어? 아, 더 줘. 세게 틀을까? 여기 설명 마무리는 하고 해봅시다. 딱 요거 그 마무리만 하고 그러면 잠깐 쉬죠. 아무튼 뭐야? LIF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같은 생각 라인을 따라가 봅시다. 같은 뭐라고 해야 되냐? 아무튼 같은 생각 라인을 따라가 봅시다. 어떻게 돼? LIF 때도 Li 플러스와 F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온 전하량 바뀌는 거 없어요. 그러면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도 바뀌는 그래프가 없어요. 이 그래프는 그대로 똑같을 거예요. LIF 때도. 근데 LIF는 NAF보다 F 쪽은 이온 반지름이 똑같겠지만 리튬 이온하고 나트륨 이온은 누가 더 커요? 그쵸, 나트륨 이온이 더 커요. 리튬 이온이 되면서 더 작아질 거예요. 그럼 이온이 더 작아졌으니까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야? 더 거리가 가까운 데까지 가야 확 커지는 시점이 나타나겠죠. 그치? 그래서 이걸 LIF에 대해서 표시를 해보면 반발력의 에너지 그래프가 더 가까이까지 가야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을 거고, 그러면 LIF의 총 에너지량 그래프는 이런 형태가 되면서 더 가까운 거리에서 결합이 형성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합 에너지가 더 커지는, 결합 에너지의 크기가 더 커지는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보편적으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게 되겠어? 결합 길이가 멀수록 에너지가 작고, 결합 길이가 가까울수록, 결합 길이가 짧을수록 결합 에너지가 커지는 형태를 갖는다를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일단 오늘이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 잠깐 해놓고 잠깐 쉬고 나서 뒤에 이어서 해봅시다. 진짜 고민해볼게. 진짜 진지하게 한번 아니 고민해볼게. 뭘 진지하게 고민하지 말고 그냥 와. 재원이가 이러고 있다는 사실을 장쌤이 아시면 이 아니면 3등? 그러면서 임신도 지구를 안 와. 내 화면 비슷한. 시험을 조졌어. 하자고. 알았어, 잘했어. 잘 봤어. 신입생 때 딱히. 신예전에도 졌어요, 쌤. 신입생 때 신예전에 닦였어요. 닦였어요. 좀 많이 닦였어요, 크게. 자, 일단 하자. 나가라. 말이 되냐? 빨리 자, 하자. 그래서 딱 쉬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리했었던 거 전 내용 이어서 잠깐 그러면 깔끔하게 다시 정리를 해놔 봅시다. 자, 다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냥 그래프 자체는 이해는 해주셔야 되고, 인력에 의한 에너지는 가까워질수록 감소하는데, 그쵸? 근데 그게 인력이 작아진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인력 자체는 커지는 거고, 그 인력에 의해서 물질이 갖는 이 두 이온이 갖는 에너지의 총량이 그냥 감소하는 형태. 그래서 그래프를 저렇게 그린 거다. 이런 얘기예요. 더 안정적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는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보통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기는 해요. 근데 좀 그래프 자체를 그냥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지만, 가까워질수록 커지는데 초반부 어느 정도 거리까지는 그냥 안 커져요. 그냥 0에 수렴하는 형태 그대로 쭉 가다가 일정 시점을 기준점으로 확 높아지기 시작하는데, 그 일정 시점이 보통 어느 정도 딱 두 이온이 만나는 시점. 그래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확 그거보다 더 가까워지면 커진다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둘을 더했을 때 그 그래프가 물질이 가진, 그 두 이온이 가진 에너지의 총량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총량이 가장 적을 때가 결합이 딱 형성될 때다라는 거고, 그랬을 때 그 결합이 형성되는 곳에서의 핵 사이 거리를 우린 결합 길이, 결합 거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때 에너지를 결합 에너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결합 에너지라는 건 뭐? 음수값을 갖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 결합 에너지, 그때 결합을 형성할 때 그만큼 방출하면서 결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그래서 우리는 결합을 끊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만큼 에너지를 넣어줘야 끊어지는 거겠죠.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그런 표현이었다면, 그때 이온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게 결합 길이에 영향을 주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온이 커지게 되면 결합 길이가 멀어지게 되는 거니까 더 먼 곳에서 더 먼 데서 결합이 형성되는 거니까 그러면 결합 에너지가 작아지는 거죠. 결합 에너지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 이온들이 더 작은 애들끼리 결합을 하게 되면 결합 길이가 더 짧아지는 거니까 더 가까운 데서 결합을 하게 되는 거니까 결합 에너지의 크기가 커지는 걸 볼 수 있다. 얘는 이제 그 정도로 기억을 하면 되는 거긴 한데 근데 그게 이제 이유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면 이게 지금 서로 다른 이온의 크기가 서로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전하량이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밑에 인력에 의한 에너지 그래프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다 똑같은 그래프를 써요. 근데 위에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그래프는 크게 변하겠지. 서로 크기가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결합 길이에 따른 결합 에너지 변화가 생기는 거다 라고 하면 그걸 이제 그냥 총 정리를 해서 NaCl, LiF 아니죠. NaF 그 다음에 LiF가 결합 에너지가 이쪽으로 갈수록 커져. 왜? 결합 길이가 이쪽이 더 크거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거지. 결합 길이와 결합 에너지가 완벽하게 반비례하는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 끝이면 좋은데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나서 여기가 이제 길이에 대한 이야기, 여기가 결합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NaF랑 MgF를 비교해 봅시다. MgF2죠, 정확하게. MgF2는 두 개다 보니까 조금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MgO를 비교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NaF하고 MgO. 근데 이거 좀 그렇죠. 어려워요. 이게 좀 좋은 예시가 아니긴 한데 참 비교하기 어렵네요. 허허. 좋아. CaO 하면 되겠구나. 자, 그래서 NaF하고 CaO 이렇게 해보면 일단 둘 중에 결합 길이가 더 큰 쪽은 어느 쪽일까요? 그래서 NaF하고 CaO 중에서 결합 길이는 CaO 쪽이 압도적으로 클 수밖에 없어요. 길이는. 왜냐면 그냥 이온 크기 비교를 했을 때 나트륨 이온과 칼슘 이온을 비교를 하면 칼슘 이온 쪽이 훨씬 큰 겁니다. 왜? 칼슘 이온이 나트륨 이온보다 껍질 수가 하나 더 많거든. 그렇죠? 그래서 칼슘 이온 쪽이 훨씬 큰데 산소 이온, 산화 이온하고 플로린화 이온은 어때? 얘네들은 등전자 이온이죠. 그럼 등전자 이온끼리 비교는 뭐예요? 핵전하량이 작은 애가 반지름이 큰 거잖아. 그러니까 산화 이온 쪽이 플로린화 이온 쪽보다 더 큰 반지름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CaO 이쪽의 이온 두 개가 모두 NaF 각각보다 반지름이 크기 때문에 CaO의 결합 길이가 NaF보다 클 거라고 볼 수 있지. 내가 왜 MgO를 하려다가 말하는지 알겠지? MgO는 O는 F보다 크고요. Mg는 나트륨보다 작잖아. 그래서 이제 비교가 어려우니까. 그런 비교를 절대 안 시킨다고 장담은 못 하겠는데 보편적으로는 안 시킵니다. 보편적으로 안 시켜. MgO와 NaF의 길이를 비교하라는 걸 내지는 않을 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낼 거면 아예 그래프 같은 걸 주면서 낼 거야. 계산할 수 있는 뭔가 단서를 주면서 낼 거니까. 그건 나중에 이제 문제에서 보면 되는데 일단 길이는 이쪽이 더 긴데 위에 게 성립되지 않고요. 에너지도 CaO 쪽이 더 큽니다. 이렇게 성립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왜일까? 왜 얘는 결합 길이가 분명히 이쪽이 훨씬 긴데 그러니까 훨씬 더 먼 곳에서 결합이 형성이 되는데 왜 결합 에너지도 더 클까요? 그러니까 위에랑 뭐가 달라? 이온의 전하량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인력에 의한 그래프 자체가 변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는 뭐였어? 위에는 에너지가 커져. 언제? 길이가 짧아질 때. 그러니까 길이가 짧아져야 결합 길이가 짧아져야 에너지가 커지는 형태를 가졌었어요. 근데 그 이유로 아까 짚어둔 게 뭐였냐면 인력에 의한 에너지 그래프는 그대로 두고 결합에 의한 에너지 그래프만 변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갖는 거였잖아. 근데 NaF와 CaO는
근본적으로 이온의 전해량이 달라서 이온의 저 인력의 크기 자체가 달라요. 그렇겠지. 얘는 플러스 1가와 마이너스 1가 사이의 인력이고요. 얘는 플러스 2가와 마이너스 2가 사이의 인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인력이 훨씬 커서 이 인력에 대한 에너지 그래프 자체가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냥. 그래프가 전체가 그냥 아래로 쭉 내려오는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치? 인력이 그 2배잖아요. 그냥 깔끔하게. 그렇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깔끔하게 2배입니다. 그래서 인력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CaO가 분명히 길이가 얘보다 큰데도, 그러니까 CaO 각각의 반지름이 NaF보다 커서 결합이 형성되는 결합 길이가 더 멀 텐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합 에너지가 더 클 수도 있는 거지. 이거는 뭐예요? 이유가 전하량이 이유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전하량이 같을 때의 생각과 전하량이 다를 때의 생각은 포인트가 좀 다른 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요게 문제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좀 되냐면요. 인력 반발력 그래프는 그냥 귀찮으니까 시간상 그냥 안 그리고 이온의 에너지 총량 그래프만 이렇게 그려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가 결합이 형성되는 점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 뭐 기출픽이나 뭐 완자 이런 문제집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 수능 기출 쪽에는 별로 없는, 요즘 문제는 특히나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그림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둡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온이 형성된 게, 저 점에서 이 결합이 형성된 게 뭐 NaF라고 했을 때 이 NaF가 아닌 각각의 이온을 뭘로 바꾸면 A, B, C, D 4개의 방향 중에서 점이 어느 쪽 방향으로 이동할 거게?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 거냐면 A 쪽 방향으로 점이 이동한다는 얘기는 결합 길이는 더 멀어지면서 결합 에너지는 작아지는 형태가 될 겁니다. 결합 에너지의 크기가 작아지는 형태. C 쪽 방향의 변화는 뭐겠어요? 결합 길이는 더 가까워지면서 작아지면서 결합 에너지의 크기가 더 커지는 형태로 이동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B 쪽은 오히려 뭐야? 결합 길이도 짧아지고 결합 에너지의 크기도 작아지는 형태로. 반대로 D 쪽은 뭐야? 결합 길이도 커지고 결합 에너지도 커지는 형태로 작동하는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A 쪽의 변화는 뭐야? 이온 전하량은 어떤 상태에서? 그치, 이온 전하량이 동일할 때, 동일한 상태에서 이온의 그 결합을 이루고 있는 이온들의 반지름이 어떻게 되면 커지면 나타나는 변화가 주로 A 쪽의 변화가 되는 겁니다. C 쪽으로의 변화는 뭐겠어? 전하량은 똑같이 동일한 상태에서 이온 반지름이 작아질 때 주로 C 방향으로의 변화가 일어날 거고요. D는 뭐가 될 거냐면은 이온 반지름이 커지긴 커지는데 전하량도 같이 커질 때의 변화가 D 방향으로의 변화일 거고요. 그러면 B 방향으로의 변화는 뭐겠어? 반지름이 작아지긴 작아지는데 이온 전하량도 같이 작아지는 경우에 B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죠. 이런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이온 결합이 3단원에서 메인 내용은 좀 아니거든요. 완전 메인으로 다루고 싶은 파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 그래프 하나 때문에 문제를 낼 만한 여지가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지.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걸 잘 이해해 두셔야 되고요. 왜 이렇게 되는가를, 그러니까 그냥 뭐 외우고 공부하고 해도 되는데 사실 외우고 공부하고 하면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그게 있지. 이해했느냐, 이해하지 않았느냐, 정말 좀 제대로 이해를 했느냐, 그냥 선생님의 그 말귀만 알아먹은 거지 이 내용을 이해한 건 아니다, 뭐 이런 경우, 이런 식으로 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텐데 제대로 이해했으면 사실 잘 안 까먹죠. 그리고 까먹더라도 금방 다시 정리가 되는 편이니까 그게 제일 큰 차이예요, 사실. 그러니까 좀 이해할 때 한 번에 잘 이해하고 가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됐다 하면 꼭 말씀해 주시면
뭐 추가적으로 제가 손을 칠 수 있게 더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온 결합은 더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온 결정의 특징,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금속 결정의 특징처럼 이온 결정의 특징 정도만 이야기하면 이온 결합에 대한 얘기가 끝날 텐데요. 이온 결정의 특징은 이제 뭐가 되냐면, 사실 이온 결정의 특징은 일단 잘 부서져요. 자,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온 결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이온 결합 물질들은 분자라고 부르지 않는데, 그 이유가 아까 우리 간단하게 봤던 NaCl을 예를 들어서 보면요, 지금 여기에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애들은 전부 다 Na 플러스 이온이고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는 애들은 전부 다 Cl 마이너스 이온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저기 얘기한 대로 NaCl이라고 하면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정확하게 1대1로 결합한 걸로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게 거시적으로 봤을 땐 맞거든요. 근데 이게 미시적으로 입자 하나하나로 봤을 때는 나트륨 하나가 결합하고 있는 게 Cl 마이너스 한 개가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딱 여기 봐봐. 정전기적의 인력에 의한 결합이라고 했으면 여기에 있는 Na 플러스 하나가 결합하고 있는 게 Cl 마이너스가 하나가 맞습니까 지금? 아니죠. 뭐야? 이 Na 플러스는 여기 Cl 마이너스, 여기, 여기, 여기 요렇게 4개랑 실제로는 입체 구조일 테니까 입체로 퍼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앞뒤 한 개씩 해서 총 6개의 Cl 마이너스와 실질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Na 플러스는 실질적으로는 6개의 Cl 마이너스가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 누구의 Cl 마이너스가 이 Na 플러스 건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이게 이온 결정이 가진 특징입니다. 이온 결정 자체가 우리는 1대1 결합이라고는 얘기하지만 크게 봤을 땐 1대1이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이걸 엄청 크게 가져오면 결국 그 덩어리, NaCl 덩어리 안에는 나트륨 개수만큼 염소 개수가 있어야 될 거야. 이건 맞아. 정확하게 1대1의 개수비를 가져야 될 거예요. 그건 맞는데, 근데 실제로 들어가서 화학결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 나트륨 이온 하나가 Cl- 이온 하나와만 이온 결합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나트륨 이온을 둘러싼 모든 Cl- 이온과 이온 결합을 하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지. 그게 이온 결합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공유결합은 그렇지 않거든요. 공유결합은 나와 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딱 그 대상과만 결합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온 결합은 그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온 결합은 어떤 특징을 갖게 되는 거냐? 잘 부서집니다. 자, 왜 잘 부서지냐면요. 이온 결합은 잘 부서진다는 얘기는 요거랑 비교를 해서 얘기하게 되는 건데, 금속 결정 물질들은 우리가 두드리거나 어떻게 밖에서 외부에서 힘을 가해주면요 부서지지 않고요. 우리가 단단하다고 흔히 얘기를 하지, 금속은. 그래서 굉장히 단단합니다. 부서지지 않아요. 대신에 형태 변화가 일어나지. 생긴 게 바뀌어요. 근데 이온 결정은 밖에서 힘을 주면 형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부서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줘서 모양을 바꾸기는 훨씬 어려워요. 그냥 부서져 버리니까. 그게 이온 결정들의 특징인데, 왜 부서지냐면 되게 단순하게 우리가 망치로 첫 층을 쳐서 살짝씩만 이 맨 첫 줄을 옆으로 살짝만 옮기잖아? 그러면 양이온과 양이온, 음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상호작용이 형성돼 버리게 되겠지. 조금씩만 옆으로 틀어져도. 그러면 정말 아주 조금의 힘으로 한 층만 살짝 옆으로 밀기만 해도 전체적으로 반발력 때문에 그냥 쭉 모든 요 층과 층 사이의 이온 결합이 전부 다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저 반발력이 갑자기 확 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온 결정은 굉장히 쉽게 부서진다라는 게 특징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온 결정은 그 잘 부서진다라는 것 말고는 특징이 뭐가 있냐? 없어요. 그 외의 특징들은 어차피 아까 금속 결정 때도 얘기했었던 다 하고 나서 한 번에 같이 정리할게에 속하는 게 좀 더 많아서요. 그래서 그때 좀 주로 얘기를 할 거고, 마지막에 공유결합은 다음 주에 할 건데요. 끝은 끝인데